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6월 13일 월요일이고요. 날씨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허유원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허유원입니다. 오늘이 벌써 6월의 셋째 주 월요일입니다. 벌써 한 해 중반부 이상 접어들었는데요. 올해 시작할 때 세우신 목표들 잘 지키고 계신지 중간 점검 한번 해보시고요. 또 오늘 하루는 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나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빠른 것 같아요. 벌써 한 해의 중반이 지났는데 저도 올 초에 세웠던 계획들 한번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유원 씨, 오늘 날씨 어떤지 전해주시죠. 네, 오늘 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 이 밤사이 요란한 비 소리에 놀라시진 않으셨나요? 새벽에 서울과 경기 곳곳에는 호우특보급 강한 비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잦아들었지만 오늘 오후부터 또다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는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이 맑다고 우산을 들고 나가지 않으시면 비에 맞기 딱 좋습니다. 오늘도 우산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 경기 북부에는 60mm 이상의 소나기가 제법 오겠고요.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 북부에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됩니다. 소나기의 특성상 좁은 지역에서 비가 매우 강하게 쏟아져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조심하시고요. 돌풍과 천둥, 우박을 동반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은 20도, 대전은 20.6도로 비교적 포근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전은 27도로 서쪽은 덥겠고요. 대구와 부산은 23도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쪽은 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모레까지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은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잦으니까요. 이번 한 주도 날씨 예보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요. 화물연대 총파업 일주일째 향방은 인가. 네, 민주노총 화물연대가 파업한 지 오늘로 일주일째인데요. 파업이 길어지면서 전국 곳곳에서는 물류운송의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자동차, 시멘트 등 일부 품목에서 생산 출하량이 감소하는 등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화물연대와 협상을 벌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뾰족한 답은 나오지 않아서 산업계에서는 총파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네, 총파업이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네요. 그러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자동차 업계 상황부터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들이 운송을 전면 중단하면서 자동차 업계에서는 부품 수급이 좀 불안정해졌는데요. 일부 차량 생산 차질은 물론이고 완성차 탁송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완성차 업계에서는 신차 출고 대기 기간이 기약 없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편 시멘트 업계에서는요. 시멘트 출하가 막히면서 이번 주부터는 생산이 중단되는 공장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 업체는 임시 야적장에다가 시멘트를 쌓아놓고 급한 물량만 파업 집회가 끝나는 오후 9시부터 새벽 시간까지의 시간대를 이용해서 급한 물량만 실어 나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네, 이 파업에 대해서 경제계에서도 얘기를 했죠. 네, 맞습니다. 경제단체 연합체인 경제단체 협의회는요, 어제 공동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요, 우리 국민들의 위기 극복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즉각 집단 운송 거부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했고요.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 경제 전체에 미치는 막대한 파급 효과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상황에 따라 업무 개시 명령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화물연대를 향해서는 즉각적인 파업 중단을 촉구했고요. 네. 정부에 대해서는 업무 개시 명령까지 적극적으로
있고 검토해야 한다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갈등이 큰 가운데 이 파업 현장에서는 충돌이 발생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이 화물연대 조합원들 중에 한 50명 안팎은요, 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체포되기도 했고, 그중 2명은 구속까지 되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부산 그리고 경남 진해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이 정상 운행 중인 화물 차량에 돌과 달걀 그리고 페인트 등을 투척하는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국토부는 물류 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해서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를 차단하고 있으며 비상수송 대책을 통해 군 위탁 컨테이너 수송 차량을 투입하는 등 물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제죠. 국토부하고 네. 화물연대가 만나서 밤 늦게까지 만남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네. 그게 이제 결렬이 됐고 어제 다시 만났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제 가졌던 4차 교섭도요, 결국은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그저께 가졌던 3차 교섭이 결렬된 것과 마찬가지로요, 이 안전 운임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무기한 총파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업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이 화물연대 총파업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모쪼록 빨리 좀 접점을 찾아야 될 텐데 말이죠. 네. 네,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연봉한도 은행 신용대출 7월부터 제한 해제입니다. 다음 달부터 주요 시중은행에서요, 금융소비자가 자신의 연봉보다 많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달 말까지 정해줬던 개인 신용 대출 한도에 관한 그 행정지도를 연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그에 따라 주요 시중은행들도 현행 신용대출의 연봉 이내의 한도 규제가 다음 달 풀릴 것으로 가정하고 관련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실행 준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에 개인 대출 한도를 연소득 수준으로 줄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이를 수용한 시중은행들이 지난해부터 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로 제한해왔습니다. 네, 연봉한도 신용대출 규제가 사라지면 네.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그것도 좀 궁금한데요. 네, 이러한 제한이 풀리게 되면요, 아마도 이 신용대출을 제한하기 전의 대출 상황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직장 정보나 신용 등급에 따라서 자신의 연봉보다 많게는 2~3배까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또 은행권에서는 전세 관련 대출 수요도 급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출 관련한 규제가 잇따라 사라지면서 전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사용해 8월 이후부터는 전세 보증금을 많이 내줘야 하는 그런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대출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 이게 가계 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한 우려를 내놓고 있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시중은행들이 올해 초부터 이 마이너스 통장에 대한 한도를 복원하고 대출 금리를 인하하는 등 빠르게 대출 규제 빗장을 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어렵게 진정됐던 가계 대출 증가세가 다시 증가할 거라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추가 금리 인상이 확실시되고 있고 총 대출 규제도 올 초보다 강화될 예정이라서 실제로 가계 신용대출 증가로 이어질지는 전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돈 쓰라고 해도 이게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 네, 다음 이슈는요. 누리호 2차 발사 D-2입니다. 예,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모레죠. 오는 15일 두 번째 발사에 나서는데요. 누리호는 국내 연구진과 약 300여 개의 기업체가 합작해서 만든 합작품입니다. 우주의 기술 독립을 일궈내겠다는 집념의 결과물이기도 한데요. 실제 이 누리호 개발에는 약 12년간 1조 9,500억 원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에서는 그간 누리호가 남긴 유산과 앞으로 어떤 과제가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지난해 10월이었죠. 누리호 1차 발사에서는 네. 정상궤도 진입에 실패를 했는데 그때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말씀 주신 대로 지난해 10월 누리호 첫 번째 발사는 했지만 진입엔 실패를 했는데요. 3단 엔진이 조기에 멈춰서 위성 모사체가 목표 궤도에 안착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 직후부터 결함 원인을 분석했고 3단 산화제 탱크 균열을 파악해서 올해 4월 말까지 설계 보강을 마쳤는데요. 3단 산화제 탱크 내부에 고압 헬륨 탱크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부를 보강하고 산화제 탱크의 맨홀 덮개 뚜껑도 강화를 했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보완이 있으니 이번 누리호 두 번째 발사는 저희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 누리호 2차 발사에 앞서서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비가 돌발 변수로 지금 꼽히고 있는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15일 전남 고흥에 있는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발사 전날 이 지역에는 비 예보가 내려졌는데요. 실제로 전날 오후 3시에서부터 4시 사이에 7시 사이의 강수 확률이 약 60%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는 발사 전날 예정된 누리호의 이동과 각종 점검 그리고 기립하는 작업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누리호가 이동 차량에 실려서 발사체 종합 조립동에서 발사대까지 약 1.8km의 거리를 옮겨야 하는데요. 이곳이 워낙에나 곡성 경로인데다가 경사가 있는 도로여서 노면이 젖어 있을 경우 비탈길에서 차량이 미끄러질 위험이 있는 겁니다. 또 발사장 도착 이후에는 기립장치인 이렉터에 실려서 일어서고 발사대 하단에 있는 지상 고정장치 총 4개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요. 이 작업에다가 각종 점검까지 합치면 소요 시간이 약 10시간 이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문에 비가 오면 이러한 모든 작업에 좀 차질이 생길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누리호 자체는 빗물이 새어 들어가지 않도록 그렇게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리호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2차 발사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그럼 만약에 2차 발사 그 정상 궤도 진입에 성공을 한다면 어떤 상황을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위성이 정상적으로 궤도에 진입한다라고 하면요. 지구와 신호를 주고받게 되고요. 지상국과 처음 교신이 이루어지는 것은 발사 후에 약 42분 23초로 남극 세종기지와 최초로 교신을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서 1시간 40여 분이 지나면요. 항공우주원 지상국과 첫 교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누리호 발사가 이게 최종 목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떤 과정들이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거시적인 목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요, 성공할 경우 본격적으로 발사체를 고도화하고 그 기술을 민간에 이전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우연에 따르면 고도화 사업의 주된 내용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누리호를 약 4차례 더 발사해서 발사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차세대 소형 위성 2호, 2024년에는 초소형 위성 1호 등 이러한 누리체들을 발사하는 것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정부는 고도화 사업을 진행하면서 발사체 기술을 민간에 이전해 우주 발사체 분야의 체계 종합 기업을 육성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항우연은 이미 다음 누리호 발사를 대비해서 3번째 누리호를 제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번 누리호 발사가 성공을 하면 우리나라는 1톤 이상의 실용급 인공위성을 자력으로 발사하는 세계 7번째 국가가 된다고 하는군요. 꼭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는 만큼 돈이 보인다. 최신 경제 소식을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더 핫한 경제 시간입니다. 네, 방송인 박수림 씨, 안건우 기자,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함께해 주실 이인철, 허주연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건우 기자가 오늘 주제 소개해 주시죠. 네, 더 핫한 경제 오늘의 주제는 요겁니다. 네. 당신은 나의 동반자. 퇴진하십니까? 퇴진하 씨? 네, 협력사와 동반 성장하는 대기업입니다. 네. 얼마 전까지는 대기업과 이 협력사의 바람직한 관계로 공정거래라는 말 참 많이 들었는데 공정거래. 이제는 동반성장이라고 하나 봐요? 네, 최근 이제 국내 대기업들의 주된 관심사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통한 기업 생태계 조성입니다. 우리 생태계가 살아야 기업도 살아날 수가 맞아요. 있잖아요. 네. 단순히 대기업 혼자서만 덩치를 키우고 뭐 이윤을 극대화하는 게 아니라 기업 성장을 두루두루 미칠 수 있도록 생태계를 확장하는 겁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설명에 앞서서 먼저 작년에 화제가 된 오픈마켓 사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함께 사진으로 보시죠. 자, 지난해 한 오픈마켓 이용자가 받은 문자입니다. 네. 왼쪽에 보낸 메시지가 판매자에게 보낸 메시지인데요. 요겁니다. 구매 확정해달라고요. 저게 새벽 2시에 보낸 문자입니다. 새벽에 갑작스러운 문자를 받은 어머머머. 구매자가 항의를 하니까 네. 판매자가 아니 구매 확정해주면 되는데 왜 열을 내냐. 당신 블랙리스트 아웃! 이렇게 어머머머. 답을 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구매 확정은 물건 잘 받았다고 확인하는 거잖아요. 그럼 구매자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그걸 왜 강요를 하는 겁니까? 새벽 2시에 문자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바로 누리꾼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판매자 행동을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구매자에게 직접 연락해서 구매 확정을 눌러달라고 하는 건 신고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자신 또한 오픈마켓에 가입한 사업자라고 하면서 밝힌 누리꾼이 있었는데요. 네. 구매 확정을 누리지 않으면 아무래도 정산이 빨리 되지만 그러지 않으면 배송 후 일주일 이상이 지나야 정산이 된다면서 사업자로서의 좀 고충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이 완료되면 네. 업체에 바로 정산을 해주는 게 아니고 일주일 이상 일주일. 지나야 이게 정산이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판매자가 분명히 잘못했어요. 새벽에 구매 확정을 요구를 한 건데 그래도 속사정이 있긴 했었네요. 그렇죠.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판매자에게 대급하는 대금은 그 정산 주기가 네. 너무 길다 이렇게 좀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소상공인이 오픈마켓에 상품을 올려서 판매가 이루어지면 그중에 일정 수수료를 차감하고 정산금을 받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나마 N사 스마트 스토어가 고객이 구매 확정을 하면 다음날 아침에 바로 판매 대금이 입금이 된다고 해요. 하지만 대다수의 온라인 쇼핑몰이 정산이 그보다 더 늦은 상황이고요. 오픈마켓에 물건을 판매하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이잖아요. 그렇다 그렇죠. 보니까 정산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제때 받지 못하면 또 판매가 좀 잘 안 되고 또 자금난에 허덕일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긴 하거든요. 직장인들도 월급 하루라도 늦어지면 되게 막 이렇게 큰일 나는 것처럼 맞아요. 생각이 네. 들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출연료 늦게 나오면 막 금단 현상 일어나거든요. 금단은 근데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정산 기간 길어질수록 진짜 자금난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대기업들이 발벗고 나섰다 이런 얘기잖아요. 빠를수록 좋은 게 입금인 것 같습니다. 그죠?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대기업을 납품하는데 입금이 늦어지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최대 포털 사이트 N사죠. N사의 금융 자회사에서 빠른 정산 서비스를 선보였는데요. 네. 이 서비스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택배 송장만 넣으면 다음날 판매자에게 바로 입금이 되는 서비스입니다. 굉장히 획기적인 거죠. 네. 커머스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매출 발생 후 정산까지 열흘에서 30일, 최대 60일까지 소모됐는데 빠른 정산은 이를 3일로 줄인 건데요. 네. 소상공인들 사이 입소문이 나며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네, 이 정산이 빨라지면 분명히 이 소상공인 사업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사업자들은 얼마나 체감을 하고 있을까요? 사업자들이 효과를 크게 체감하고 있다고 합니다. N사의 자회사 측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요. 응답한 사업자의 무려 94%가 이 빠른 정산으로 현금 유동성 개선에 가장 큰 효과를 보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다는 거예요. 네. N사는 이미 글로벌에서 가장 빠른 정상 속도를 가지고 있지만 한 번 더 속도 개선에 나섰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자의 빠른 정산이요. 원활한 자금 회전과 주문량 증가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자연스럽게 전체 스마트 스토어의 어떤 거래액 증가로 연결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죠. 네. 정산이 모두 완료될 때까지 그 최대 60일 소요됐던 일반적인 플랫폼과는 진짜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렇죠. 오. 글쎄 이렇게 협력사하고 상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대기업이 한 곳뿐은 아니죠. 네네. 국내에는 대표적으로 자동차 기업 H사가 있는데요. H사가 이거 업계에서도 신뢰가 있으면은 아주 장기 계약을 하는 걸로 또 유명하기도 합니다. H사가 처음 설립된 1967년부터 약 40년 이상 거래를 유지하고 있는 협력사가 84곳에 이르고요. 협력사들의 평균 거래 기간이 2020년 기준으로 33년에 달한다고 합니다. H사가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꾀하는 이유가 협력사의 성장이 H사의 결국 성장이고 또 H사의 성장이 다시 협력사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리를 만들자는 취지고요. 지금도 자동차 산업의 글로벌 리더 또 자동차 산업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글로벌 리더가 되자는 공동 목표를 갖고 또 함께 발전해 나가자는 그런 취지이기도 합니다. 협력사와 오랜 시간을 신뢰를 바탕으로 이렇게 거래를 해오잖아요. 그러면 기업만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외에 협력사를 키우는 또 다른 기업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기업이 좀 멀리 봐야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면 중소기업은 뭐 잘못되든 잘 되든 자기만 이윤 추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맞아요. 사실 중소기업이 잘 돼야 대기업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국내 대기업 한 곳을 더 꼽을 수가 있는데요. 네. 전자제조기업 L사의 경우에 협력사를 위해 결제 시스템 자체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L사는 상생 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대기업이 1차 협력사에 지급한 물품 대금이
2차, 3차 형역사까지 이어지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확산시켰는데요. 이 공로를 인정받아서 지난해 상생결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네. 화학 중공업 사업을 주도하는 이 H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 판로 개척을 함께하는 한편 이 기술 지원과 컨설팅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이것같이 요즘 기업들의 경향을 한번 살펴보면 대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협력 업체들의 이 질적 성장이 필수가 된 시대다. 맞아. 이렇게 요약을 할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예, 상생을 통해서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대기업과 중소협력 기업들 눈부신 발전을 기원해 봅니다. 자, 오늘 준비한 경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번엔 자동차 관련 소식 가겠습니다. 자동차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안건우 기자, 어떤 소식입니까? 네, 최근 온라인을 뜨겁게 달군 이 영상들 준비했습니다. 핫한 자동차 영상들 준비했는데요. 네. 첫 번째 영상, 까마귀 날자 애 떨어질 뻔입니다. 네, 한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도심에서 이게 보기가 쉽지 않을 텐데 까마귀를 만났다고 합니다. 뜻밖의 불청객이었는데요. 무슨 사연이었는지 화면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주행 중입니다. 자, 천천히 가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떨어져요. 저 뭘까요? 자, 까만 건데, 까만 새인데 자세히 보니까 까마귀입니다. 미동도 안 해요. 좀 날아갈 법도 한데 저기서 천천히 앉아서 강남 스타일 구경하나요? 자, 까마귀가 근데 갑자기 오더니 뭔가 막 발길질을 합니다. 어떡해. 아니, 도대체 너 왜 안 가고 거기 있는 거니? 네. 자, 남편이 놀랐어요. 놀란 남편이 이와 많은지 모르는지 까마귀 뭐 부리로 차를 쪼아대기 시작. 어떻게 안 돼. 이것저것 막 발톱으로 긁어요. 안 돼. 희한하네. 그럼 절격격에 계속되다 보니까 남편이 와이퍼로 까마귀를 쫓아내는 모습. 아내는 저 안에서 박장대소를 했다고 하고요. 이 모습이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근데 까마귀를 애써 쫓아 보냈는데 네. 날아서 앞에 차로 갔대죠. 다른 그래요? 차로. 앞에 차로 맞아요. 살포시 앉았다가 진짜 그 까마귀는. 그리고 남편이 아내한테 까마귀 날아갈 때 놀라지 마! 이러면 분이 더 놀라. 본인 더 놀랐어. 그게 너무 웃겨요. 이 영상이 남편 저 뭐 자세히 들어보시면 네. 남편 비명 소리가 엄청나게 까마귀보다 더 커요. 네, 누가 까마귀인지 바로 아내가 제보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날이 저 남편이 저런 이유가 있어요. 새 차 뽑은 지 3일밖에 안 된 날이었대요. 긁혔겠어. 갑작스러운 까마귀 손님 때문에 차에 네. 스크래치가 생겼다고 에이고. 하는데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차들이 좀 서행하고 있었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저기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었다면 까마귀도 그럼요. 큰일, 차도 그럼요. 큰일이었을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들으셨죠? 그 남편의 소리 지르는 그 고함 소리가 놀라지 마. 정말 네, 너무 재밌었던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누리꾼들 반응은 어땠어요? 네. 지금 영상에 들리는 남편 소리가 까마귀 소리가 아니죠? 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또 까마귀가 새 차를 축하해 주러 왔네요. 그러게. 또 오래간만에 본 유쾌한 영상이네요 등 좋아요. 재미있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예. 저 제목은 까마귀도 새 차를 좋아해. 까마귀도 새 차를 좋아해. 예, 재밌는 영상 봤는데. 네. 글쎄, 재밌는 영상 보여주셨으니까 다음번에 사고 영상 가는 거 아니에요? 촉이 있었어. 촉이 있었어. 노스트라다무스. 이야. 네, 다음에 준비한 영상 사고 영상 맞습니다. 한밤의 고개 운전인데요. 한밤에 난데없는 영화를 찍다가 사고를 낸 남자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자, 지난달 21일 밤이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남성. 자세히 보니까 천천히 다시 보여드릴게요. 남자 당황하는데요. 천천히 다시 보시면 두 손을 들고 뭐 타이타닉도 왜 저래? 아니고 저렇게 두 손을 놓고 고개 운전을 하다가 에어컨 실외기에 부딪힌 거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실외기를 들어 올려요. 뭐 이상 없는 것 같으니까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요요히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영상이 공개되고 나서 누리꾼들의 많은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지금 가는 것도 지금 한 손 놓고 가죠, 저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두 손 놓고 핸들 걸까요? 놓고 자전거 타고 갈 때부터 사고 날 줄 알았다니까 네. 저는. 네, 그 실외기 저거 괜찮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성자가 냉난방 겸용 실외기가 작동이 안 된다 이렇게 털어놨어요. 다음 날까지도 운전자는 전날 사고에 대해 사과를 하는 등 후속 조치가 없었다고 하고요. 또 공유 자전거를 타고 있던 상황이라 자전거를 통해서도 운전자를 특정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결국 경찰서 교통과에
신고 접수를 했다는 후기를 남겼습니다. 네. 아니 누구나 뭘 하다가 사고는 낼 수 있어요. 실수로. 네, 네. 맞아요. 근데 그 뒤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다면 조치는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맞아. 네네. 영화의 부작용인데 옛날 정우성 씨 나오는 영화 중에서 이렇게 이제 손 놓고 타는 영화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도 따라하다가 넘어진 적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도 위험하지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이제 손괴시켰을 경우에 귀찮으니까 그냥 갈 수가 그래, 있잖아요. 맞아. 큰일 납니다. 뺑소니 사고가 될 수가 있어요. 오. 그래서 사람을 친 경우에는 물론이고요. 물건을 손상시킨 경우에도 아유. 그거를 이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거나 아니면 경찰에 네.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냥 갈 경우에는 형사 책임을 질 수도 있고요. 또 만약에 물건이 부서졌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까 네. 꼭 신고하시고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본인이 잘못하고 사고를 냈으면 책임을 져야죠. 당연한 건데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명사고 났을 때도 그냥 가면 이건 뺑소니인 거죠. 맞아, 그렇죠? 맞아, 맞아. 그렇죠. 자전거도 이 도로교통법상 차에 속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다쳤는데 충분한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하면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뺑소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냥 지나치면 안 되시고요. 맞아요. 내려서 혹시 다친 사람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상자 구호 조치 충분히 취하시고요. 또 한 가지 인적사항 주셔야 돼요. 전화번호 같은 거 꼭 주고받으시고 만약에 이걸 위반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요즘- 아까 예. 오. 네, 양손 놓고 타다가 지금 사고가 그 진짜 났는데 위험해 보였어요. 정말 위험한 운전이거든요. 그런 애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묘기 부린다 하면서 그런데 꼭 이렇게 이 양손을 놓고 가다 사고가 나지 않아도 이것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네, 이게요. 우리가 도로교통법 48조에 보면은 모든 차는 그 구조와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운전을 해야 되고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게끔 운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를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양손을 놓으면 아예 제동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양손을 놓고 운전하는 게 이런 안전의무 위반이라고 여겨질 게 충분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자전거에 발전 단계가 있거든. 4발 자전거 타다가 3발 타다, 4발 타다, 요 바퀴 보조고 바퀴 빼고 그쵸. 2발 두발 타다가. 타다가. 한 손 놨다가 또 좀 이제 되면 이렇게 한번 양손 해보고 싶거든. 바퀴 들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거 정말 안전하게 타야지. 그래. 네. 자전거 타시는 분들 부쩍 많거든요. 맞아요. 특히 건널목 건널 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거 타고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끌고 내려서 가야죠. 끌고 가야 돼. 맞아. 요즘에 휴대폰 보는 분들 많아서요. 건널목 건널 때 이렇게 가다가 타고 가다 부대잖아요. 그거 사줘야 돼요. 그게 그렇게 돼 있대요. 오, 맞아. 그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거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영상은 깜짝이야! 공중부양 굴착기입니다. 예? 네, 갑작스러운 상황을 만난 굴착기가 공중부양을 하듯 멈춰섰다고 하는데요. 그 아찔한 순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핸들 놓고 탔을까요? 아이고, 요건 아닌 뭐지? 것 같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자, 흰색 승용차가 3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요. 그걸 그쪽으로 하니까 갑자기 굴착기가 저렇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저렇게 호이자. 네, 저렇게 네, 앞바퀴, 뒷바퀴가 들릴 만큼 크게 기울었는데요. 하마터면 굴착기가 저 상황에서 전복됐다고 글쎄 생각해보세요. 말이에요. 아니, 너무 아찔한 순간이었잖아요, 이거는. 네. 굴착기 기사님 빨리 이거 안 보세요. 멈췄다면 진짜 저렇게 홀찌 안 하셨다면 맞아요. 네. 진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큰일 났죠. 아니 근데 저러고 또 유유히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수영차는 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냥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네. 방향지시는 깜빡이라고 하잖아요. 안 켰네요. 안 켰어요. 네. 흰색 아, 차가. 그렇구나.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날 뻔했던 건데 저런 행위는 교통법규 위반 아닌가요? 그러니까 앞차가 이제 고의적으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초보 운전일 수도 있어요. 초보 운전 하시는 분이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게 끼어들기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끼어들기 힘들어가지고 서울에서 가까이 가는데 부산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가 끼어들 수가 없어가지고 그만큼 힘든데 맞아, 맞아. 뒷차 입장에서도 앞차가 갑자기 방향등 안 하고 끼어들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네. 그래서 이 도로경통법에는 이 끼어들기뿐만 아니라 뭐 유턴이라든지 이럴 때 서행, 정지 이럴 때 반드시 방향 지시 등을 켜라고 이제 규정이 돼 있고요. 만약에 이를 위반하게 될 경우에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저 끼어든 흰색 차량 큰일 날 뻔했네. 굴착기가 아까 딱 고거리가 이렇게 전복됐으면 바로 덮치는 거죠. 네. 큰일 날 뻔했어요. 이런 거 안 지키면은 이거 남의 안전은 물론이고 내 안전도 해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아셔야 되죠. 네, 조심해야죠. 본인도 놀래긴 놀랬을 거예요. 근데 또 그냥 가는 게 또 좀 그쵸? 놀래서 도망간 거죠. 그런가? 도망간 건가? 다음 영상은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주제는
나 잡아봐라 목숨 건 숨바꼭질입니다. 뭐지 이건 또? 아니, 도로 한복판에서 이렇게 숨바꼭질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네. 경찰 앞에서 한 아찔한 숨바꼭질이었다고 에이?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눈살을 찌푸렸다고 하는데요. 어떤 영상인지 화면으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부산 서면의 로터리 한복판입니다. 갑자기 저 오토바이 한두 대 오더니 왜 뭐 저래, 왜 여러 저래? 대가 어머, 갑자기 어머, 줄 어머. 지어서 저렇게 막 돌아요. 신호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위험해.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 무리가 나타난 건데요. 아이고. 신호 무시하고 뭐 로터리 중앙 주변 뱅글뱅글 돕니다. 그리고 또 다음 장면이 있어요.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갑자기 차들 사이로 질주하더니 대박. 막 지그재그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왜 위험한 그래요? 모습을 연출을 하는데요. 너무 위험하다. 심지어 저기 교통경찰관 보이시죠? 네네. 근데 저렇게 버젓이 있는데도 오토바이 운전자들 아랑곳하지 않고 위험천만한 운전 멈추지 않았고요. 이 모습 그대로 블랙박스에 잡혔습니다. 네. 약 올리는 거예요? 경찰 그러니까요. 아저씨들? 왜 저래? 저 부산 시내 교차로 저기 되게 교통량 많은데요. 저 저기 알거든요. 네. 근데 저기 저렇게 난폭 운전하면 안 되죠? 안 되죠. 진짜 너무한다. 이날에 네. 부산 송정 해수욕장에 집결한 북주족들이었거든요. 아. 뭐 광안리를 시작해서 북구의 덕천동, 부산 길잖아요. 이렇게 길죠. 북구 덕천동까지 난폭 운전을 계속 이어갔다고 어휴. 합니다. 이런 위험한 질주는 새벽 5시쯤부터 출근 시간까지 하필이면 진짜 바쁠 때 5시부터요? 네. 약 3시간 동안 이어졌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들 중 대다수가 오토바이 뭐 번호판도 떼고 가리는 바람에 아, 그래요? 경찰이 수사에 나섰 아예 작정을 하고 나왔네. 네. 작정했죠. 네. 아니 출근 시간까지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했으면 얼마나 많은 운전자들이 아침에 피해를 그럼 피해 받겠어요. 많았죠. 출근해야 되는데. 그런데 최근 이들의 근황이 공개가 됐어요. 맞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요.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습니다. 아. 그 사람들 검거가 됐어요. 아. 지난 7일 경찰이요. 부산 이렇게 시내 도심을 저렇게 위험하게 질주한 폭주족 14명 전원을 검거했다 이렇게 우와. 밝혔는데요. 이 사람들 중 일부가요. 어떤 상태였냐면 산무 상태였어요. 오토바이 무등록, 무면허, 무보험. 정말 아무 대책 없이 이렇게. 무법자. 한문에. 그렇죠. 정말 사무네요. 가문의 네. 무법자. 네, 이런 무법 행위를 한 겁니다. 직업이요, 배달 아르바이트생들부터 이제 뭐 회사원까지 굉장히 다양했다고 하고 나이대가 20대 전후반 정도였다고 하는데 평소에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어느 날 그냥 SNS에서 우리 바람이나 한번 쐬러 갈까 이렇게 해서 모여서 이런 네. 행각을 벌였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다 잡혔잖아요. 경찰이 이들을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또 공동위험행위 등으로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네. 아니 뭐 번호판 떼고 안 걸릴 줄 알았나 보죠. 이런 전원 검거가 됐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의 말처럼 도망친 곳에 낙원은 없다. 네.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저 잡힌 사람 얘기를 제가 한번 전에 들어본 적이 있는데요. 네. 도로를 내 도로처럼 쫙 메우고 가는 스릴이 있었다. 이거. 야. 마라톤을 하세요. 마라톤. 그래. 마라톤을 하면 도로 싹 비워놓고 그렇지, 거기를 그래. 뛰어가면서 맞아요. 물로 쫙 마라톤 하세요. 한 10km 뛰세요. 예. 아니면 산을 타세요. 하산할 때 쫙 미끄러져 내려와 그냥. 그러면 되는 거야. 네. 네, 자동차 관련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에는 우리 주변의 사건, 사고를 법의 관점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어떤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그 법이 알고 싶다. 첫 번째 주제는 선산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이걸 했어요. 화장을 치렀어요. 아.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자, 사연을 꽁트로 준비했습니다. 아내 역할은 제가 하고 남편 역할 이재영님, 전초의 딸 역할 장예인 씨가. 자, 이 사연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사연 속으로 끄고! 재혼한 남편과 알콩달콩 함께 살던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이 건강 악화로 인해서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간 겁니다. 의사가 말하기를요. 이제 남편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당신 내가 죽기 전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여보. 이거 들어줄 수 있겠어? 소원을 말해봐. 뭐야, 말만 해요. 다 들어줄 테니까. 내 소원이 뭐냐면 말이야. 예, 내가 죽으면 예, 죽으면. 나를 예, 예, 예. 뭐요? 아, 말을 해, 말을. 뭐 선물 달라고요? 아, 크게 좀 얘기해봐요, 빨리. 아, 그게 아니고 나를 말이야. 나를 예. 선 선을 받. 가다. 여보! 갈 때 가더라도 뭔 말인지 알려줘야지. 하늘이 무심하게도 남편은 제 곁을 떠났고 전 남편을 화장해서 인근 등산에
동산에 뿌렸습니다. 근데 이 사실 뒤늦게 한 남편의 자녀들이 화들짝 놀라서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 새엄마. 우리 아빠 이걸 화장했다는데 그 진짜예요? 아이 그래, 내가 혼자 장례 치르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유. 아니, 우리 아빠 생전 소원이 선산에 묻어달라는 거였는데 화장을 해버리시면 어떡해요, 진짜. 그럼 그때 그 선한 게 나 선물을 뭐 얘 어떻게 해달라는 건 줄 알고 아유 선산이었구나. 아유, 이미 화장해서 뿌렸는데 그 뭐 어떡하냐. 아니,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에 우리랑 상의도 없이 혼자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저희는 일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요. 고소할 거예요, 고소. 제 남편이니까 제가 알아서 장례를 치렀을 뿐인데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전처 자녀들이랑 상의를 안 했다고 저를 고소하겠다니.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이게 정녕 제 잘못입니까? 이건 좀 난감하네요. 이거 난감한 일이 벌어졌어요.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남편과 재혼한 아내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전처의 자녀들에게도 함께 생긴 일이죠. 아내는 80대인 남편 A씨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2014년에 남편이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진 아이고. 거예요. 응급실에 실려가게 됐는데 원인을 살펴보니까 신장 기능이 수시간에서 수일까지 급격하게 저하되는 급성 신부전 증상 때문이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신장 기능이 악화되면서 갑자기 쓰러지게 된 건데 그 후의 상황은 좀 나아졌나요? 어때요?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않았죠. 정말 남편이 병세가 급격하게 악화가 됐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지 엿새 만에 숨을 거두게 됐는데요. 부인 B 씨는 사망한 남편의 시신을 화장한 뒤에 인근 동산에 유골을 뿌리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장례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전부인의 딸, C씨 등이 아버지의 시신을 왜 마음대로 화장했냐면서 크게 반발하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남편과 전 부인 사이에 자식들이 있었는데 왜 화장한 거에 대해서 그렇게 자식들이 화를 냈을까요?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생전에 네. 화장이 아닌 선산에 묻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맏딸인 C씨와 전처 소생 자매들은 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을 선산에 묻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새엄마인 B씨가 그걸 알면서도 가족과 상의 없이 화장으로 장례를 치러서 정말 큰 충격을 받았다라고 밝혔고요. 여기에 이제 아내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이런 거 모르게 간 게 아니고 네. 남편이 평소에 전에부터 얘기를- 선산에 묻어달라고 했었고 재혼한 그 아내도 그걸 알고 있었다. 네. 이렇게 되는 거네. 그러면 아내도 남편의 의견에 따랐어야 됐는데 이건 좀 의아한데요. 어쨌든 이 화장한 유골을 동산에 뿌렸으니까 자녀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화낼 만하다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 법이 알고 싶다 해서 우리가 현행법상 이 법정 상속 순위를 따져보면요.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인 자녀가 1순위입니다. 비율을 따져보면 배우자가 1.5배를 가져가고 자녀가 1배를 가져가요. 이렇게 따지면 장례 치르는 것도 배우자의 의견을 우선시해야 되지 않을까 전문가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전문가예요? 아니, 지금 전문가죠. 굉장히 전문가 같았는데 아니 그래도 자녀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재판 결과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전문가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깽깽깽. 그저 변호사법 위반인데. 예, 죄송합니다. 상속에서는 우리 박수리님 말씀이 네. 맞는데요. 네. 이 상속과 또 제사는 완전히 또 다릅니다. 이 제사, 이 유골에 대한 그 권리는요, 이 배우자보다는 장남의 권리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일단 뭐 배우자라든지 모든 유족들이 상의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협의 없이 배우자가 단독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잖아요. 어허. 아마도 이럴 수가 있어요. 뭐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사회가 나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지. 재혼했을 경우에는 새어머니하고 원래 맞아. 전체 자녀들하고 사이가 좋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사이가 나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부간에도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네. 본인이 선산에 묻어달라고 하는데 선산에 뭘 묻어 그냥 화장하지 이런 경우도 가끔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요. 우리 법원에서도 이 제사의 처분권 관리와 처분권은 제사 주재자인 장자녀에게 있다 이런 게 원칙이 있거든요. 이 원칙을 침해했기 때문에 이 배우자, 이 부인은 불법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무리 현재 법적인 아내이더라도 전처의 자녀들과 상의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장례를 치렀을 경우에 네.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군요. 제가 법 공부할 때는 제사 주제자란 말이 없었는데 이 제사 주제자 어제 나왔습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 제사 주제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네. 제사용 재산을 다 승계를 받아서 제사를 도맡아 관리하는 공동상속인을 얘기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사를 이제 지내는 주체가 될 수 있겠죠. 근데 누가 그럼 제사 주제가 될 것이냐. 네. 장남 얘기도 나왔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연히 이거 장남이 모셔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쵸. 생각을 하지만 네. 원칙은 이렇습니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를 해요. 그래서 제사 주제자가 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선정을 할 수가 있는데 네. 협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장남이 우선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뭐 장남이 먼저 사망했거나 이래서 뭐 제사를 모실 수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장손주가 승계를 받게 되고 뭐 아들이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장녀가 제사 주제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사망한 A 씨의 자녀가 딸만 6명이었대요. 그런데 이 재판부가 판단하기는 그렇다면 제사 주제자는 장녀인 C 씨가 돼야 된다. 근데 재혼한 이 B 씨 아내가 이 장녀인 C 씨와 전혀 상의나 뭐 어떤 동의나 없이 마음대로 이렇게 유고를 화장해서 산에 뿌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에 대한 어떤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아무래도 그 재혼한 아내가 남편이 평소에 내가 죽거든 선산에 묻어줘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것 같은데요. 영향을 미쳤겠죠. 네. 법원에서도 아무래도 안 좋게 봤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고인의 마지막 뜻은 존중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를 무시하고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딸이 6명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의를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다만 액수는 많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게 뭐 정신적인 이제 위자료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장녀인 C 씨에게 500만 원, 나머지 딸들에게는 각 300만 원씩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 내렸습니다. 네. 아니 근데 상속 이러면 재산 상속만 떠올렸는데 이게 또 제사에 대한 상속도 있고 이랬어요.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돌아가신 부모의 유언과 자녀들의 생각이 좀 다른 거죠. 뭐 선산에 묻어달라 했는데 자녀들은 만약에 우리는 그냥 화장하고 싶은데 이렇게 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은 사람 소원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망자의 유언이 먼저잖아. 유언을 자식들이 따라줘야 되는 거 글쎄.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네.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이것과 관련한 문제가 법정에 또 사건이 있었어요. 한 남성이 사망하기 전에 자신의 누나에게 가족들에게 내 사망 사실을 알리지 말고 조용히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누나는 동생의 유언에 따라서 동생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알리지 않고 화장을 치렀는데요. 하지만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가족이 소송을 걸었고요. 와. 누나 결국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그래요? 누나는 동생의 유언이니까 그렇게 해줬는데 네. 나중에 이게 소송까지 당하게 됐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겠죠. 네.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궁금하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 아닙니까? 네. 나는 선산에 묻어달라고 그럼 했는데 따라주는 거죠. 다른 뭐 유족들이 그걸 무시하고 그냥 화장해버렸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하늘 날아가서 어떤 기분이 들까요? 좋지는 않겠네요. 네. 그럼. 얘기를 했으니까. 얘기를 했으니까 좀 그렇죠. 말한 좋진 대로 않겠죠. 해줘야죠. 하지만 또 법은 또 반대입니다. 일단 사람이 상하면 그 시신, 그 유체에 대한 권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사 주제자, 즉 장남에게 우선이 있다는 게 우리 이제 법원의 태도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얼마 전에도 아주 유명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까지 간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어떤 분이 이제 그 이혼을 해서 전처 자녀들이 있었고 네. 재혼을 해가지고 또 자녀들이 많았어요. 네. 근데 사이가 좀 안 좋았던 것 같아. 네. 전처 자녀들하고 재혼해서 재혼한 자녀들하고. 자녀들끼리. 근데 이제 이 재혼해서 이분은 계속 이 재혼한 가족들하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가지고 공원에 묻어달라고 해서 공원에 묻었어요. 네. 그 평안히 지내고 있었는데 나중에 전처 자녀들이 이 소식을 듣고 시신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한 겁니다. 아유,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건에서? 돌려줘야 될까요? 돌려줬을 거. 돌려주라고 그랬어요. 돌려주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 분묘를 다시 파헤쳐가지고 시신을 정말 다시 이게 돌려줘야 뭐? 되잖아요. 근데 법원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헌법상의 평등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무조건 장남이 우선된다는 거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지금 남녀 평등하죠. 그다음에 장남과 차남이 평등해야 되는데
우리 법에서는 장녀와 장남이 싸울 때도 장남의 손을 들어주거든요. 아. 제사 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헌법상의 평등권 위반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 판례는 제사 주제자는 원칙적으로 장남이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사 주제자가 갑이네 완전히. 그러니까 아무리 유언이 있었다 해도 맞습니다. 제사를 치르는 유족들과 상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변호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죽어서 묻히고 싶은 곳, 그다음에 나의 이 시신이 어떻게 처리돼야 되는지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망인의 의사가 존중이 돼야 되긴 하지만 근데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제사는 제사 주제자가 모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분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이어지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법원에서는 그런 점을 참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어쨌든 이 영혼이 떠나고 남은 이 시신, 유체에 관한 어떤 그 추모나 공양의 방법 이런 것들은 남아있는 이 유족들, 공동 상속인들의 어떤 개인적 추모의 감정에 기인해서 유체나 유골의 처분권이나 관리 권한은 이 제사 주제자에게 승계가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처분이 종국적으로 제사 주제자의 의사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본 거고요. 물론 제사 주제자가 장남이 돼야 되나 장녀가 돼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이 다툼이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원의 판단과는 네. 별개로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어쨌든 지금은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유해를 화장한 것이 망인의 어떤 생전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제사 주제자에게 어떤 법률성의 구속력까지 가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제사 주제자의 의사에 반해서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이 사건에서도 이제 망인 자신이 알리지 말아달라 이 요청을 했잖아요. 네. 요점이 참작이 됐어요. 참작이 돼서 일단 위자료를 지급하기는 하되 액수를 부인한테는 이제 100만 원, 자녀들에게는 각각 50만 원 정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난 겁니다. 네. 어쨌든 고인이 내가 죽으면 선산에 묻어다오 이런 유언을 남겼어도 이것은 법률적 구속력보다는 어떻게 보면 도의적인 판단 네. 이런 부분이 크네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봤을 때는 제사를 물려받은 제사 주제자의 권리가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겠어요. 근데 제사 주제자가 난 제사에 관심도 없어. 뭐 제대로 신경도 안 써. 권리도 뭐 다 하지 못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문제가 많은 이제 경우가 될 수가 있는데 2016년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이 장남이 네. 10년 동안 거의 왕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랑 왕래도 없었고 아예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뒤늦게 듣게 됩니다. 그리고 무슨 소송을 하냐? 이복 동생에게 유골 인도 소송을 했어요. 자, 이런 소송이 이제 많은 게 유골 신기한데요. 유골을 내가 관리하겠다. 내가 주세자니까. 네. 자, 어떻게 판결을 했을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거에 의하면 장남이 당연히 이겼겠죠. 그죠. 이걸 돌려줘야 되는데 네. 이때 법원은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우리 법원에 또 이런 원칙이 있어요. 네. 권리 남용 금지 원칙. 남용. 권리를 남용하면 안 된다. 이 장남의 권리는 지금 남용하는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무관심하다가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는 그렇지, 것은 그렇지. 제사를 제대로 지내지도 않을 뿐더러 한국어도 서툴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 장남의 청구를 기각한 그런 사건이 네. 있는데 굉장히 예외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냥 뭐 장녀 혹은 장남이라 그래서 제사를 주재하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죠. 도저히 제사 주제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사연에서처럼 장기간 이제 외국에 거주를 했다거나 평소에 부모를 학대하거나 뭐 심한 모욕행위를 했다거나 위해를 가한 그런 폐륜 자식이라거나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유지나 유훈에 현저히 받아는 행위를 한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장남이라고 해서 제사 주제자의 지위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다른 상속인에게 이 지위가 승계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예. 제사 주제자. 참 이렇게 생소한. 하나 또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집집마다 제사 지내는 집이 또 많지가 많지 않아서. 않죠.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쪼잔하긴 또 얼마나 쪼잔한 줄 알아? 먹으면 그때그때 치우라고 했지? 이 나무가 도대체 몇 년째 있는 거야? 내가 창피해? 아 창피하지 그럼.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용한 상담소 이호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고민이 들어와 있을지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가요? 저는 작년에 은퇴한 60대 남자입니다.
요즘엔 24시간 와이프랑 같이 붙어 살고 있는데요. 와이프가 싸울 때마다 자꾸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고민이에요. 시작은 진짜 사소한 일 때문이거든요. 밥 먹다가 반찬이 좀 싱겁다 딱 한마디 했는데 또 반찬 가지고 그러냐. 당신은 제발 반찬 수용 좀 하지 말라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제 반찬 수정했냐니까 당신은 그때 기억 안 나냐면서 작년에 있던 일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저도 쿨한 성격이라서 서운한 일도 잘 넘기는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어제 있었던 일도 기억 못하면서 싸울 때는 어떻게 30년 전 일까지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당신은 항상 그런 식이야. 전에도 그러더니 또 그러지. 내가 당신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꼭 제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말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옛날이랑 지금이랑 똑같을 수가 있어요. 옛날엔 제가 잘못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편한 제 모습은 안 보려고 하고 꼭 과거의 제 모습만 기억한다니까요. 그리고 저는 부부끼리 여행도 다니고 맛집 투어도 하고 싶은데요. 와이프랑 다니면 10분에 한 번씩 싸움이 나니까 어딜 다니도 못하겠어요. 와이프한테 쓸데없이 옛날 얘기 좀 꺼내지 말라 해도 안 고쳐지고 맨날 싸우니까 대화도 점점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이제 집집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공감하는 남편분들 많으실 겁니다. 야, 근데 저게 이제 너무 심해지니까 네. 고민이 되시는군요. 아 근데 기억을 하고 싶지 않아도 자꾸 떠오르는 걸 또 어떻게 해요, 아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들이 왕왕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집집마다 있을 겁니다. 노래가 끝났다 싶은데 또 시작되고 또 끝났다 하고. 싶은데 또 시작되고 이렇게 계속 뭔가가 리셋되는 느낌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어쨌든 부부가 평생 같은 주제로 대부분 평생을 싸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마 오늘 아침 이 문제로 30년 전 문제로 부부싸움 하신 분들 또 계실 겁니다. 오늘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들 이런 경우 한 번씩 다 있잖아요. 이게 그냥 소소하게 싸우다가도 아이 자기는 이거 한두 번이야. 옛날에도 그랬잖아. 옛날에도 그랬잖아 하면서 옛날 얘기를 끄집어내는 네. 게 당연지사 같아요. 저희 부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주위 보니까 많이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아 저는 아직 신혼이잖아. 신혼이라서 신혼이어도 뭐 같은 일이 있을 거예요. 연애할 때 얘기 나오지 않아? 아 가끔 나올 때 있죠. 서운했던 거. 근데 그 전의 일을 어쩜 네. 그렇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남편들은 10중 8구 몰라 그 상황 자체를. 알았어 이러고 이제 건성으로 얘기하고 가면 네. 그게 또 기분 나쁜 거예요. 그게 또 상처가 돼요. 그러면 야 미안해. 그러면 뭐가 미안한데? 너무 리얼했어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뭐가 미안한지 잘 모르겠는 거야. 그 무조건 미안해 이러면 무시한다고. 자 솔루션 가요. 솔루션.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싸울 때 30년 전 일까지 끄집어내는 아내 어떻게 합니까? 충분히 끝까지 3번 들어라. 세 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아니 나 지금까지 3번이 아니라 3,000번은 들은 것 같은데 뭘 또 듣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과연 이 아내가 나에게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가? 대개 동일한 주제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아직 풀리지 않은 숙제인 거예요. 아직 해결되지 않고 마무리, 곧 마침표가 찍어지지 않은 주제라는 게 한 가지가 있고 두 번째는 뭐냐? 여전히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때 그 고통이 다시 한번 내게 마치 메아리가 울리고 또 울리는 것처럼 그렇게 나에게 고통의 크기가 남아있다는 거고요. 마지막 하나는 이 모든 여정들이 내가 가지고 있던 여러 주제, 인생 주제들하고 뭉쳐져서 관심을 유발하는 또 한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30년 전 주제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가 있는가? 이 3가지 주제, 여전히 해결해야 되고 여전히 고통스럽고 지금의 상황과 관련돼서 관심까지 필요한 이 3가지 항목이 뭉쳐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반복되는 특정한 이야기에는 반드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 일은 보통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너무나도 감사했던 일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화가 났던 일. 그러니까 응어리가 아직 남아있으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그게 자꾸
되뇌이는 거 아닐까 싶어요.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싸울 때 그러잖아요.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나도 지겨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한 건데 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는 걸까? 반복적으로. 신혼이라 그런 일 없다 그랬더니 그런 일 있었나 봐요. 있었어. 그렇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마 아내가 30년 동안 남편에게 했던 그 하소연의 숫자 이퀄 남편이 이야기를 들으며 짜증이 났던 숫자가 동일할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남편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으나 충분히 공감하지 못했고 아내의 이야기를 심지어 끝까지 듣는 게 아니라 그만해 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기 전에 정지가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아내가 30년대 그 이야기를 반복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어쩌면 아내 입장에서는 30년째 그 이야기의 끝을 못 맺고 있는 그래.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귓등으로 들었다 그러잖아요. 우리 귓등, 맞아. 그러니까 귀 안으로 들은 게 아니고 흘려 들은 거죠. 네.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계속 30년째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네. 또 우리가 그게 있잖아요. 어느 순간인가 비수처럼 딱 꽂히는 그 자리에 머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얘기를 또 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은 네. 아내가 했던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몇 번째야? 지금 알았어. 아까 이재용님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알았어. 이게 아니라 제대로 한번 3번 정도는 들어줘야 된다. 네. 최소 3번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미인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심정을 들어주라는 그렇지, 얘기거든요. 그렇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아니 3번 지금까지 3,000번 넘게 들은 이야기를 3번 듣는다고 해결이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조건 끝까지 충분히 듣기 첫 번째를 하면 아내가 의심할 겁니다. 이걸 왜 끝까지 듣지? 원래 하던 방식하고 다르네? 네. 라고 처음엔 이 사람이 하는 척한다고 의심하게 될 거예요. 맞아요. 두 번째 듣게 되면은 이상하네? 이 사람이 진짜 들은 게 맞나? 라고 해서 끝까지 충분히 듣는 그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남편을 고정하고 그 남편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 방식을 분석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3번째 이야기가 진행이 됐을 때 아내가 남편의 반응을 보면서 느끼게 될 겁니다. 맞아. 이 남자가 정말 끝까지 듣고 있구나. 끝까지 들었구나라고 하는 충분한 확인 지점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처음에 의심에서 두 번째 분석에서 세 번째 확인 과정까지 가면 그때 나는 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했는데 3번의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얘기는 저 사람이 듣는구나라고 확신이 되는 거야. 그래야 맨 마지막 엔드마크 이른바 이야기의 마지막 마침표가 찍어지게 되는 겁니다. 네. 근데 남편 입장에서는 내가 죄인도 아니고 왜 매번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돼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사과는 안 하고 끄덕끄덕 그냥 아무 말 없이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을 또다시 보고 해야 돼? 아니면 코를 보고 해야 돼? 15도 할거 내리고 봐야 돼요? 어떻게 눈도 보다 코도 보다 15도 내리기도 하고 네.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 방식의 또 태도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래, 맞아요. 대부분 남성들이 끝까지 듣는 순간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경험을 갖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었고요. 또 한 가지 경우에 따라서 이야기를 듣다가 사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거예요. 아내가 사과를 요청하거나 사과를 듣고 싶어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때 사과를 건네준다면 이게 대화의 하이라이트가 될 맞아, 거예요. 맞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어떤 지점이 고통으로 각인이 된다는 얘기는 올라가는 그 고통의 피크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네. 올라가다가 찌릿하는 지점이 네. 마치 내가 확 찔리는 느낌으로 30년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그럴 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을 때 그 고통의 순간에 미안하다는 얘기가 딱 나오면 그때 하이라이트로 올라갔던 그 포인트가 치료의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듣다가 사과의 지점이 발생했다. 그럴 때 사과를 하는 센스를 발휘하신다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끝까지 듣는 것에 플러스 치유까지 할 수 있는 의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꼭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맨날 이런 식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맨날은 아니지 않아. 말 대꾸 한다 또. 그럼 이렇게 자기는 진지하게 얘기하는데 남자들은 좀 회피해보고 싶어서 맞아요. 엉뚱한 말을 둘러대거나 아니면 말대꾸를 화나게. 잘못하는 거 이런 네. 게 있거든요. 네. 그거 안 좋죠. 그 진지하게 들어줘야 돼, 그렇죠? 네, 진지하게 듣다 보면 요게 다시 시시비비로 얽히는 경우들이 네. 굉장히 네. 많죠. 그래서 항상 기억하실 게 우리가 이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끝까지 듣겠다고 마음먹은 이유는 뭐냐? 우리는 증명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시시비비를 가려서 당신이 옳고 내가 틀리다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위로하겠다는 겁니다.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 오시게 되면 상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고 그 위로의 지점을 찾아서 그 자리에 함께 머물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사회생활의 경험을 잘 떠올리셔야 될 겁니다. 누군가 하소연을 한다면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정황에 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 머물러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증명이 아니라 위로의 지점에서 함께 머물러 준다라는 머릿속에 그림을 가지고 계신다면 시시비비에 얽히지 않게 될 겁니다. 네. 제대로 충분히 끝까지 3번 들어라. 3번 두 들어라. 번째 솔루션. 남편, 쿨한 사람 아니다. 이게 남편께서 아까 잠깐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문장을 사용하셨더라고요. 내가 스스로 굉장히 쿨한 성격이라서 서운한 일도 잘 넘기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당시 본인이 얘기했어요. 예, 그렇죠. 그리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마 아내에게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겐 그럴지 모르겠지만 지금 아내 같은 경우에는 아내에게까지 쿨했다면 아내의 그 지겹도록 반복되는 이야기에도 쿨하게 들어주셨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뭘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쿨한 시점이 어느 또 쿨한 장면이 누구와 함께 어떤 상황에 있었나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아내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나는 쿨하다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쿨하지 않은 상황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지금까지 그 사람에게 내가 쿨한 사람이 아니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는 쿨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반전이 있었네. 남편은 지난 일은 나처럼 좀 쿨하게 넘길 수 없냐? 이랬는데 그게 쿨한 게 아니었다는 거. 그 남편만의 생각이었다는 거 이제 아셔야겠어요.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내가 최근 일은 그렇게 잘 까먹으면서 옛날 일은 30년 전까지 시간도 빠짐없이 그 순서도 빠짐없이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가만 생각해 보면 최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옛날 기억은 선명하다. 이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치매거나 아니면 화병인 거예요. 아하, 이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상처,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이해한다 생각하고 안다 생각하는데 자세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읽어야 돼요. 그의 감정을 읽어주는 자가 사실은 그의 마음과 함께하고 그를 이해하는 자거든요. 그래서 만일 아내가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해를 잘 못한다고 늘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고 말하지만 자세히 읽어내지는 못하는 마음 문맹은 아닌가. 그 사람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는 방식을 잘 모르고 있는 건 아닌가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될 겁니다. 네, 아내도 아마 그게 상처와 아픔이었기 때문에 잊고 싶을 거예요. 근데 30년 동안 잊지 못하는 그 마음을 왜 그런지를 들여다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남편 입장에서는 근데 30년 전에 그런 일들은 내가 지금 계산하고 고쳐가고 있는데 네. 그걸 왜 자꾸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가 나무가 좀 큰 나무에 가서 보시면 옹이가 있어요. 네. 옹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둥그렇게 뭉쳐가지고. 근데 그게 사실은 굉장히 이 나무로서는 아주 다른 나무가 겪지 않았던 그 나무만의 고유한 상처 자리거든요. 맞아요. 그 옹이를 생각해 본다면 인간의 마음에도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가 있어서 실제 우리가 HTP라고 하는 집과 나무와 사람을 그리는 검사가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그릴 때 이렇게 옹이를 그리는 분들이 있으면 보통 그 옹이가 바닥꽃, 뿌리 쪽에 가까우면 어린 시절 그리고 약간 머리 흔히 말하는 풀들이 있는 수관 쪽에 있는 곳에 옹이가 가까우면 최근 일에 상처가 있었던 것이다. 보통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아내가 어느 시점에 이 생애에서 옹이가 그 마음의 옹이가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그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지금 남편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가 충분히 아내를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아내는 맨날 내가 그런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건 있을 수 있는 거죠. 남편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부분만 바꾼 거고요. 아내가 원하는 부분을 바꾼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변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내가 원하는 그 변화의 모습은 발생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아내의 마음을 풀어주고 싶고 그 바꾸는 내 특성이 아내를 위한 선물이라면 내가 원하는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선물을 줘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아내가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에 이제 은퇴하고 나서 그 아내와 함께 여행도 좀 가고 싶고 네. 맛있는 곳에 가서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근데 10분에 한 번씩 싸우면 이건 뭐 산책도 못 갈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진짜 원하는 게 뭔지 그것도 따져봐야 될 것 네, 같아요.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주변에 보면 뭐 남편에 대한 서운함도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시댁 얘기하면서 맞아. 정말 어제 있었던 일처럼 막 그렇게 답답해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제 아는 언니는 신우가 너무 힘들게 했대요. 그래서 얼마 전에 만났는데 한 2시간을 신우 얘기를 엄청 하는데 다 들어줬어요. 그래, 아우, 얘기 들어줘서 수리만 너무 고마워. 그래서 헤어지는데 앞에 가던 여자가 야, 신우 뒤통수 똑 닮았다. 내가 신우 때문에 힘들어. 또 그 얘기를 또 반복하는 거예요. 네. 1시간 반 또 들어줬잖아. 아이고. 야, 매번 들어주는 거 이것도 쉽지 않던데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이게 사람이라는 게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관성을 만들어내요. 멀리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고 멀리까지 갔다가 또 다시 돌아오면서 아하. 한 가지 생각의 패턴을 만들어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더라도 마치 김유신의 말처럼 새로운 다짐을 한다 하더라도 다시금 그 방향이 과거의 방향으로 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주변에 있는 분들이 반드시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야, 너 그만 얘기해. 그게 아니라 만일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되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한 번쯤 해결 쪽으로 방향을 바꿔주시는 질문을 해주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렇게 관계가 해소가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그렇죠. 그러면 그 사건과 관련해서 항상 고통의 감정이 붙어 있다가 그 사건이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러면 개운한 해소의 감정이 그 사건하고 다시 붙게 돼요. 이렇게 하길 몇 번 반복하게 되면 네. 기억의 관성에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기술적인 측면이 있긴 합니다만 질문은 여전히 동일하고 상황도 동일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먼저 기억부터 다루지 마시고 해결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 것 같아? 이렇게 가시면 이야기의 전환은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남편은 쿨한 사람 아니다. 세 번째. 아내 심리적 트림을 도와라. 네. 제가 가끔 저를 표현할 때 상담계의 뚫어뻥 2호선입니다. 좋아요, 좋아요. 하는데 우리가 막혀있던 것들이 딱 뚫리면서 마치 체했던 게 트림이 꺽 하고 올라오면 얼마나 시원하죠. 시원하죠. 또 뱃속에 있던 가스들이 가스 방구를 통해서 팍 나가면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아내에게 지금 필요한 것도 심리적 트림이 필요한 겁니다. 그 심리적 트림이라는 건 마치 우리가 뭐 체했을 때 소화제를 먹는 것 같은 그런 것과 똑같은 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뭔가 아내에게 직접 물어보세요. 여보, 지금 당신 보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데 나는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게 필요한지 물어보고 싶어. 혹시 사과가 필요할까? 아니면 내가 계속 들어주길 원하는 거야? 이렇게 아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예 구체적으로 물어보셔야 돼요. 네. 이게 어떤 말이나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질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보니까 아내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공감을 원하는지 사과를 원하는지. 그렇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혼자 스스로도. 이게 지금 우리가 60대 남성분께서 사연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이 최소한 30년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았던 그 고약한 세월의 30년을 또 한 번 반복할 것인지 네. 아니면 용기 내어서 아내에게 질문해보고 충분히 들어주기를 3번 정도 하면서 동시에 내 아내와 새로운 삶을 개척할 것인지 한번 결심을 하셔야 될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 상황이 맺힌 채로 계속 가면 아내는 계속 그 가슴에 소화제를 계속 요청을 하면서 남편을 네. 원망하게 될 거고요. 아내 같은 경우도 평생 그 고통 안 안고 가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남편이 이때 결심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내가 심리 트림을 꼭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어떻게 물어봐 주시고 끝까지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걸 지금 선택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래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번 6월을 넘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인 트림을 도우라는 게 아니라 심리적인 트림을 도우라는 거. 요거 남편분 헷갈리지 않으셔야 돼요. 네. 근데 자꾸 지난 일을 들춰내는 이게 이제 습관적으로 반복되면 이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보통 우리가 그 습관적으로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네.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때는 질문의 방식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원하는 바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원하는 게 구체적으로 뭐야라는 이야기를 하면 너무 많거든요.
두 가지로 집중하도록 하십시오. 이를테면 자기가 당신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원하는 거 두 가지를 이야기하면 그럼 두 가지 얘기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그중에 내가 두 가지를 다 못하는데 요거 한 가지 내가 노력 시작할게. 이러면 한결 수월해집니다. 맞아요. 그 듣는 분도 말하는 분도요. 네. 부부 사이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의 관심이거든요. 근데 맞아요. 관심이 식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근데 이댁은 보니까 개선하려는 남편의 관심이 굉장히 커요. 노력이 그래서 잘 사실 수 있을 것 같고 여행도 다니고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있던데 안에 비가 좀 시원하게 내려줬으면 좋겠어요. 감염 좀 해소하게. 네,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소나기 예보 나와 있고요. 하늘 잠잠하다고 그냥 나가시면 비 맞기 딱 좋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